부모님이 나이 들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 노후를 보내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행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잠재된 불행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1살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적막한 집을 지키던 그는 딸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집으로 합가를 결심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함께 산 지 겨우 열흘 만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사위와 딸은 6번이나 다퉜고 식탁은 매끼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잦은 충돌 뒤에는 사실 오랫동안 묵혀둔 앙금이 숨겨져 있었죠. 손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터져나오기 전까지 이 아버지는 사위가 자신을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긴 적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어떤 말 한마디였기에 아버지가 그날 밤 당장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서는 이 71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조명달. 올해 71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했지요. 아내와 사별한 지는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절에 갈지, 손자 기말고사 끝나면 뭘 해먹일지 계획하던 사람이 고작 감기 몸살로 2주를 앓다가 허망하게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부터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끈 것 같고 사람 말소리가 그리워질 때쯤엔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골목어기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화분 가꾸고 오후엔 시장 보고 해질녘엔 개천 따라 산책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텅 빈 집이 이제 너 혼자 남았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휴대전화 주소록을 뒤적여봐도 선뜻 전화를 걸 만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더군요. 서울 사는 딸아이는 종종 영상통화를 하거나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주곤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아빠 혼자 계시는데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라고 걱정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딸도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시댁 챙기랴 정신없겠지요. 늙은 아버지가 짐 싸들고 들어가면 말로는 동거요 봉양이라지만 실상은 혹 하나 더 붙이는 꼴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핥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덜컥 겁이 나더군요. 뼈가 부러질까 봐서가 아니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건가? 수건거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났지만 손목이 삐끗했는지 다음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영상통화를 하다가 손목에 감은 붕대를 들키고 말았죠. 딸은 사색이 되어 꼬치꼬치 캐물었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노인용 응급 호출기니 홈 CCTV니 하는 링크를 잔뜩 보내주며 사람 불러서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넘어져도 바로 알 수 있게 말이죠.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당하며 사는 꼴이라니 마음이 복잡해져서 저도 모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내뱉었습니다. 야, CCTV는 무슨? 차라리 내가 너희 집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딸이 당황해서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빠, 그럼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며칠 내로 모시러 갈게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기쁘더군요. 딸이 허락해서인지 아니면 제 속마음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내서인지 모르겠지만요. 혼자 사는 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외로웠나 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쓰러질까봐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도 아무도 모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딸이 승낙했으니 부지런히 짐을 쌌습니다. 사계절 옷까지, 상비약, 전기장판, 소형 밥솥까지 꼼꼼히 챙겼지요. 가구들은 먼지타지 않게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딸과 외손자가 차를 몰고 데리러 왔습니다. 딸은 제 짐을 보더니 아빠, 무슨 이민 가세요? 짐이 엄청 많네 하며 웃더군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래, 진짜 이사 가는 기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는 차 안에서 손자 녀석이 학교 얘기도 조잘되고 할아버지 오면 수학 숙제 봐달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 손자 재롱도 보고 딸이랑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딱 열흘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딸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신도시의 번듯한 고층 아파트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가 쓸 방이라며 안내된 곳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옷이랑 장난감 상자를 베란다로 옮기며 말했죠. 아빠, 급하게 치우느라 정리가 덜 됐어요. 며칠만 좀 참으세요. 제가 차차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묘한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끼어든 불청객이 된 기분이랄까요. 방은 남향이라 볕은 잘 들었지만 덩그러니 놓인 싱글 침대와 간이 옷장, 그리고 손자가 어릴 때 쓰던 낡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딸이 걸레질을 하는 동안 손자가 쪼르르 달려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반찬 해준대요.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보면서 여생을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 저녁 무렵 퇴근한 사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키 소리에 맞춰 저도 방에서 나갔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아, 오셨어요. 인사하기엔 너무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일하느라 고생했네 라고 덕담을 건넸지만 사위는 네, 좀 피곤해서요 하고는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이 황급히 나와 아빠, 이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해요. 이해하세요 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안이 썼습니다. 내가 딸 보러 왔지 사위 눈치 보러 왔나 싶다가도 가장의 집에 얹혀 사는 거니 내가 참아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습관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싶어 나갔는데 안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리더군요. 기름진 것 좀 사지 말라니까 아침부터 냄새나게 왜 또 사왔어?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잖아. 시장꽈배기랑 튀김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드시게 하려고.
딸이 짐짓 차분하게 대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저를 발견하고는 애써 밝게 웃더군요. 아빠, 이러셨어요? 얼른 와서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죠.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장표 꽈배기와 만두, 튀김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 살아생전 우리가 즐겨 먹던 것들이었죠. 고맙고 미안해서 젓가락을 들었는데 사위는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난 나가서 먹을게. 속이 안 좋아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먹던 꽈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아침에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했지만 이미 식어버린 튀김처럼 제 마음도 차게 식어갔습니다. 합가 3일째부터 사위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사건 이후로는 저와 거의 말도 섞지 않았고 집에 오면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굳이 비위를 맞추려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 먹고 눈칫밥 먹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 안방에서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세탁기에 젖은 수건 넣지 말랬지. 쉰내 난다고 몇 번을 말해. 사위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모르고 그러신 거야. 금방 돌릴 건데 왜 그래? 당신은 그게 문제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노인네 고집을 누가 꺾어. 이름만 안 불렀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자보기 민망해서 못 들은 척 문제집만 쳐다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사위는 반찬 타박을 했습니다. 딸이 정성껏 끓인 육개장을 한 숟갈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뭐 넣었어? 왜 이렇게 짜? 레시피대로 한 건데. 안 먹어. 입맛 다 떨어졌네. 사위가 숟가락을 탁 놓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아내가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좀 그냥 먹지. 맛만 좋구먼 왜 그러나. 사위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 아내가 나와서 여보, 우리가 늙으면 한 발 물러서야 해 라고 하더군요. 딸네 집 생활 열흘째 사위와 딸은 벌써 6번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위의 트집은 갈수록 쪼잔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 TV 소리가 크다. 애 성적이 떨어졌다. 모든 화살이 결국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저녁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딸과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벨까봐 후드를 세게 틀고 조심조심 생선을 굽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엌 바닥에 떨어진 파조각과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싱크대에 있던 냄비를 집어던지듯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오면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해명했습니다. 지금 막 요리 끝내서 치우려고 했어. 금방 할 거야. 변명 좀 하지 마. 지긋지긋해 진짜. 사위가 식탁을 콱 내리치자 제가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정말 너무하는군. 내가 여기 며칠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떠나?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자 사위가 비웃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자격지심을 부리세요? 이건 제 아내랑 제 문제입니다.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구석에서 책을 보던 손자가 참다 못해 책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해. 아빠, 지금 부엌 때문에 화난 거 아니잖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자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가게 차릴 돈 안 빌려줘서 그게 미워서 계속 그러는 거잖아. 할아버지 쫓아내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 다 안다고.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아빠 싸울 때 다 들었어. 아빠가 그랬잖아. 그때 돈만 빌려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산다고. 외할아버지는 남이라고. 사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손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말댔구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딸은 공무원이었고 사위는 가진 것 없는 운전기사였으니까요. 그래도 딸이 좋다니 허락했고 집 장만할 때 보태 쓰라고 1억 5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사위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었죠. 경험도 없이 무턱대고 덤비는 게 위험해 보였고 제 노후 자금을 깰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위는 그때의 거절을, 그 돈을 마음속에 빚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위는 불편한 동거인이 아니라 돈 안 빌려준 채권자를 보는 눈빛이었던 겁니다. 자네,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나? 제 물음에 사위는 대답 대신 쾅 소리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미안할 거 없다. 내가 눈치가 없었다. 그날 밤 딸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사실 아빠 오시라고 하기 겁났어요. 이 사람이 계속 틱틱거릴까봐.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집으로 가는 게 맞다. 아빠, 가족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진다. 네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다시 쌌습니다. 딸이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리 콜택시를 불렀죠. 손자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요. 내가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방학하면 시골 할아버지 집에 놀러와. 맛있는 소고기 사줄게. 알았지? 현관을 나서는데 딸이 차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문이 닫히기 전 딸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참지 말고.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아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저는 다시 제가 속한 시간으로 저만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해 익숙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비웠다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나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조촐하지만 누구 눈치 볼 것 없는 편안한 밥상이었습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옆집 영감님이 마당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군요. 어이, 조 선생,
딸네 집 간다더니 벌써 왔어? 못 살겠던가.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독립과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합니다. 인생 뭐 있나.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마음 편하면 그게 장땡이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도착하셨어요? 밥은요? 보일러는 틀었어요. 잔소리처럼 쏟아지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다 했다. 걱정 마라. 나는 아주 잘 지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가족 중에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깨끗이 물러나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년의 삶에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진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가족들이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국간이 좀 짠가요? 어머님, 이번에 밥솥 새로 사려는데 옛날에 쓰시던 거 괜찮았어요. 손자는 대학 면접을 앞두고 제 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아빠 기죽었을 때 어떻게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지혜로운 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다가오기에 편안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지내기 피곤하냐 편안하냐의 문제더군요. 노인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믿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나의 존재를 잊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나를 덜 몰아세워야 세상도 내게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신입생 환영회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우리 할머니야. 완전 힙하지? 매일 양말 뒤집어 신으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부린 게 아니라 늙어서 눈이 침침해 그런다.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게 제 의도된 연출이라는 걸요. 훗날 아들과 마트에 가서 겨울 양말을 고르는데 아들이 두툼한 면양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안쪽에 실밥이 좀 거치네요. 꼭 뒤집어 신으세요. 그게 편하다면서요. 제가 너 그거 아직도 기억하냐? 물으니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10년 넘게 그렇게 신으셨는데 가슴 뭉클한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양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참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제 사소한 습관과 괴짜 같은 모습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뭉클함은 싸워서 쟁취한 것도 집안일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손을 놓고 천천히 바보가 되어가며 얻어낸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짐짝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짐이 됩니다. 내가 쓸모있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친근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죠.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었고 말벗이 있었고 추우면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노인네가 아니라 이 집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양말을 뒤집어 신지 않았다면, 그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헐렁한 할머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 노년은 어땠을까요? 아마 매일 눈치 보고 숨죽이며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양말을 뒤집으면서 제 인생도 뒤집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옛날 앨범을 보다가 묻더군요. 할머니, 옛날 사진 보면 인상이 되게 강하신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순둥이가 되셨어요? 힘쓰기 싫어서 그런다. 오래 힘주고 살면 피곤해.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의 할머니가 훨씬 좋아요. 코끝이 찡해져서 아무 말 없이 손자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김영자가 아니라 양말을 뒤집어 신고 베란다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가족들에게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제가 참 좋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심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편안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저는 빨래를 널 때 양말을 뒤집어서 널고 다 마르면 그대로 뒤집어 신습니다. 이웃집 순자가 놀러와서 보고는 기겁을 하며 웃더군요. 정말 그게 편해. 어떤 일들은 뒤집어 보는 게 똑바로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해. 순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인생 이치네. 여러분, 사는 게 팍팍한가요? 집에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행복은 사람 수나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만의 숨구멍을 찾는 데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뒤집힌 양말처럼 말이죠. 남들이 뭐라든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 노릇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이기고 싶은 마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 혹은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들 집에서 15년을 살면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된 비결. 그것은 인내도 희생도 아닌 나를 놓아주고 남을 놓아주는 여유였습니다. 뒤집어지는 양말 한 켤레가 팽팽했던 집안의 긴장을 풀고 따뜻한 온기를 불러왔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약한 척하는 것도 지혜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와의 관계,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이나 깨달음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면 어디까지 참견하고 어디서 물러나야 할까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닫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노년이 조금 더 자유롭고 품위 있기를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교사, 저도 교사였지만 둘이 합쳐 월급이 쥐꼬리만 했으니까요. 우리는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 다니고 전기밥솥도 할부로 사면서 악착같이 모아 40살에 겨우 이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지키자. 그래야 애들이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지.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집과 열쇠가 이제는 아이들 눈에 미리 그어놓은 분배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이 바쁘다길래 저도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월급이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고, 손주들 성적 타박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정기 검진 받고, 책 읽고, 새로운 요리 배우고, 화초나 가꾸며 살았습니다. 시끌벅적하진 않아도 구차하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식사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의 조용함이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랍에서 보험증권과 연금통장을 꺼내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할 줄 몰라 교직원 연금과 예금에만 의지해 왔습니다. 대박은 없어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덕에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고 약간의 저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위해 써야겠다. 누구를 위해 남기지도 아끼지도 비상금으로 쟁여두지도 말자. 저는 노트를 꺼내 세 페이지를 펼치고 세 줄을 적었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 공증 받기.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용수익권 내 앞으로 확실히 해두기. 재산과 예금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묶어 내 생활비로 쓰기. 자녀들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할 것. 다 쓰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방감이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을 지킬 첫 번째 방어 매뉴얼을 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효도가 저들의 입장권이 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가니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장씨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 유언 상담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내일 당장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평생 내 손으로 다 꾸려오고 아이들도 혼자 키워냈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은 남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합니까? 이 열쇠, 제가 40년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간수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늘 순하고 말 잘 통하고 엄하지 않은 엄마라고 불렸죠.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겠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식사가 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누가 먼저 저를 챙기나 기다려봤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일주일째 되던 날, 딸 지은이에게서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그때 우리 얘기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전히 명랑한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 집으로 와라. 확실히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제 식탁으로 올 차례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반. 지은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엄마 좋아하는 천혜향 사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돌아. 오빠 오면 같이 얘기하자. 지은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순순히 앉았습니다. 12시 정각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애 낮잠 때문에 늦었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저는 긴 말 없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대신 찻주전자 하나와 빈 찻잔 3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의 흥겨움도 가족의 정겨움도 없는 오직 본론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밥 먹을 때 한 얘기 며칠 동안 생각해봤다. 셋 다 아무 말 없이 제 입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 늙어서 혹시라도 일 생길까봐, 뒤처리 복잡해질까봐 걱정하는 거 안다. 너희 말이 맞아. 어떤 일들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지. 그래야 너희도 마음 편할 테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우린 그냥 엄마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맞춰드려야 할지 아니까 그런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서 유언장 쓰기로 했다. 재산 어떻게 나눌지, 누가 뭘 책임질지 아주 상세하게 쓸 거야. 공증도 받아둘 거고. 이 말을 듣자 세 사람의 반응이 미묘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우리끼리인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회의까지 마쳤잖니. 말만 하면 된다. 그날 식탁에서 너희가 합의한 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니? 내가 아직 판단력이 흐린 줄 아나 본데 며느리 수진이가 난처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날 좀 급하게 말씀드린 건 인정해요. 하지만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어머님 짐을 덜어드리려고 저는 수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짐을 덜어주려는 거니 아니면 내 몫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거니.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니 숨기지 않으마. 나 유언장 쓸 거야. 이 집은 특정 용도 신탁으로 묶을 거다. 너희한테 일부 남기긴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제대로 돌봐야 집행될 거야. 그리고 내 매달 나오는 연금이랑 저축해둔 돈, 그거 주택연금이랑 연계해서 영모기지론으로 돌릴 거다. 일부는 기부도 생각 중이야. 너희가 내 돈 모아줄 필요 없고 내 걱정해줄 필요 없어. 저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금고지기도 아니니까.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기를 박았습니다. 내 평생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뭐였는지 아니? 너희가 크면 알아서 효도하겠거니 믿은 거야. 내가 죽으면 얼마가 떨어질지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훈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심한 건 집 누구 줄 거냐고 묻던 네 입이지. 난 네가 한 질문에 답해주는 것뿐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등 뒤에서 그런 회의하지 마라. 효도를 하려거든 내가 살아있을 때 해. 내가 남길 물건에만 관심 있다면 나 걱정하는 척 연기할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은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보며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대학원서 써주고 기숙사 집 날라주고 네 전세금 보태주려고 빚까지 냈던 거 기억하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어. 너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늙어서 이용가치만 남은 노인네가 되기 싫어서 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변호사 사무실 예약증 사본을 가져와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내가 갈 변호사 사무실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일을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걸 축복해줘라. 만약 불만이면 그래도 상관없다. 난 이번엔 진짜로 할 거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앉아 침묵했습니다. 순둥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논리적이고 낯설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차가 식지 않았더군요. 이제 그만 가봐라. 나 좀 쉬고 싶다. 그들은 더 이상 토를 달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걸 후회하는 것처럼, 혹은 엄마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엄마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두려운 것처럼요. 그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위 맞추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으니 처음으로 슬픔 대신 상쾌한 공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난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이제부터 나는 그냥 박미숙이야. 말로만 해선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난 세월 말은 할 만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거절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고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상대방도 피와 살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싸우거나 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요. 수요일 오전, 저는 버스를 타고 혼자 홍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크진 않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를 맞아준 변호사는 마흔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야무진 여성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내 집과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사적인 협의도 못하게 막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자필 유언이나 공증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해두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생전에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무효라는 조항도 넣을 수 있고요. 저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여기까지 와보니 안 배워두면 안 되겠더군요. 저는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남기겠지만 신탁을 걸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가 죽고 나면 팔아서 절반은 자식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지정한 장학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변호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3자를 신탁관리자로 지정하면 자식들 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설마 애들이 싸우기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설마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단순히 홀가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초안을 정리해 노트 표지에 붙이고 제목을 썼습니다. 나의 결정. 이 종이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속이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발뻗고 자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말고도 생활 계획도 짰습니다. 예전 동료 교사들에게 연락해 서대문 노인복지관의 주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건강체조, 제과 제빵, 그리고 자주적 노후 생활이라는 인문학 강의도 신청했습니다. 수강료도 싸고 점심까지 주더군요. 등록하던 날 직원분이 물었습니다. 5월에 경주로 2박 3일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하시겠어요? 비용 절반은 지원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신청했죠. 자식들이 데려가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상 앞에 앉아 5월 여행 일정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요리법, 병원 검진 예약증, 치과 예약 카드, 그리고 10년 전 제자가 써준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라는 카드를 붙였습니다. 그 문구를 보다가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제 꿈은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메뉴는 딱 3가지, 제육볶음, 닭곰탕, 두부조림. 하지만 그 꿈은 가정과 육아, 학교 일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보면 되지. 그래서 베란다 화분 뒤쪽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주말 저만을 위한 1인 정식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누구에게 싸줄 필요도 없고 SNS에 올리지도 않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식사. 그날의 메뉴는 토마토 소고기 스튜, 배추 된장국, 그리고 계란찜이었습니다. 식사 후 노을이 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년의 부귀영화나 자손 번창이 아니었습니다. 이 숨결을 내가 결정해서 쉬고 이 밥 한 끼를 내가 원해서 먹고 내 돈을 내가 알아서 쓰는 것. 누구에게 해명할 필요 없는 삶. 저는 한 번도 제멋대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제멋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 알림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나가지는 않았고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조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을 만큼만요. 침대에 누워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걱정만 해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동지동가 지나고 바람 끝이 매섭습니다. 가로수 잎은 다 떨어졌고 건너편 낡은 아파트 굴뚝에선 노인의 숨소리 같은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저는 아침 시장에서 청경채 2포기, 삼겹살 1덩이, 계란 1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찹쌀떡 1팩을 사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는 고기 좋아하지, 누구는 떡 좋아하지 하며 바리바리 샀겠지만 이번엔 딱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 샀습니다. 오늘은 섣달 그제, 설날 전날입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부르지 않았고 그들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그 선언 이후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거리가 생겼습니다. 싸우거나 냉전 중인 건 아닙니다. 다만 엄마는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서로 알게 된 거죠. 지훈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예의를 갖춥니다. 지훈이도 이제 매주 건강검진이니 보험이니 잔소리하는 대신 손녀가 춤추는 영상을 보내며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도 답장은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걸 맞춰주진 않습니다. 이 거리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리니까요. 부엌에서 닭곰탕을 뭉근하게 끓이고 마늘종 볶음과 두부조림을 했습니다. 밥은 딱 2끼 먹을 만큼만 했습니다. 문득 2년 연속 명절 음식을 안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해봤자 먹을 사람도 없는데라며 처량해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 설을 쇠고 나를 위해 상을 차립니다. 살아있음을 축하하고 내 선택을 축하하면서요.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웃집들의 불빛이 환합니다.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바람의 온도가 좋아서요. 7시 반, TV를 켰습니다. 요란한 트로트 예능이 나오지만 그저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저는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후 계획이라고 적힌 노트 안에는 월별 예산표, 다음 여행 예약증, 그리고 제가 적어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습관 뒤에 숨기지 말 것, 기대를 강요로 바꾸지 말 것. 지난 1년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8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소녀가 빨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외칩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영상을 보고 제 베란다 풍경을 찍어 보냈습니다. 작은 조명, 책 한 권, 차 한 잔, 그리고 짧게 썼습니다. 고맙다. 할머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행복해라. 나도 보고 싶다거나 다음에 밥 먹으러 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은 존중받는 곳에 써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게 지훈이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처가에서 밥 먹었어요.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일은 친구랑 신년 나들이 가기로 했다. 굳이 안 와도 된다. 나중에 보자. 대화는 거기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돌보는 겁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쥐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섣달그첨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도 서운해하지도 억지로 가족애를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오고 가겠죠. 아이들은 왔다가 갈 것이고 친밀함은 있다가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의 매년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노트를 덮고 차잔을 씻은 뒤 침대로 갔습니다. 불을 끄기 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미숙아. 고생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저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새해 지난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소파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복지관 여행 프로그램 접수날입니다. 오전 8시 반,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줄이 깁니다. 박 여사, 여기야, 여기. 고개를 돌리니 옛 동료였던 김 선생님이 손을 흔듭니다. 내가 자리 맡아놨어. 얼른 와. 김 선생님 얼굴에 주름살이 웃음과 함께 휘어집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줄을 섰습니다. 접수증을 내고 경주행 티켓을 손에 쥐고 나오는데 햇살이 소나무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기말고사 끝난 여고생이 된 기분. 아무것도 시작 안 했지만 모든 게 홀가분한 그 기분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으로 간단히 죽을 끓여 먹고 짠지 무침을 곁들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차를 마십니다. 저는 이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굳이 누구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 지훈이가 학군 좋은 집 알아보는데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 문제는 너희 부부가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 난 요즘 내 스케줄 챙기느라 바빠서 도와주기 어렵겠구나.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완충지대가 아니니까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저는 정말 바쁩니다. 제과 제빵, 서예, 주말 요리, 건강 체조.
가끔은 옛 제자들의 요청으로 강연도 나갑니다.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이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시간을 배치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독신인 사람. 우리는 모여서 자식 얘기나 병원 얘기 대신 오직 나의 일상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오늘부터 이 식탁이 우리의 친정이다라고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노년이 자식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어서 그들이 저를 자원으로만 보게 만들었다는 걸요. 서랍을 정리하다 옛날 사진 몇 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나. 갓 태어난 지훈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 그리고 48살 때 처음으로 혼자 배낭 메고 경복궁 돌담길에 앉아 찍은 사진. 저는 그 독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앞에 두었습니다.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누구 할머니도 아니야. 그냥 너 자신이야. 어제 저녁 옛 동료였던 최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남해로 내려가 펜션을 하고 계시죠.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난 이제 외롭다는 말 안 써. 자유롭다고 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누군가의 대본을 이어받아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빚을 대신 갚아줄 필요 없고 손주를 예뻐하되 예비 부모가 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 제대로 된 삶을 한번 빚졌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정이되지 않는다. 인생 후반전. 오직 나를 위해 산다.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48살의 그날로 돌아가 배낭을 메고 남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목적지는 제가 직접 고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노년의 집 한 채 때문에 자식들에게 정리 대상 취급을 받은 어머니. 그녀는 욕 한마디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고 유언장을 쓰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의 대처가 옳았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정한 노년의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녀분이든 부모님이든 은퇴를 앞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현실의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품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